경제 붕괴, 대기업도 무너졌다. 가족의 모든 것을 잃은 충격적인 현실. 우리가 흔히 믿고 살아가는 것 중 하나가 대기업은 안전하다는 생각입니다. 대기업 다니면 적어도 먹고 사는 걱정은 안 하겠지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죠.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대기업 입사를 목표로 삼으라고 하곤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글로벌 경제가 휘청일 때 대기업조차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제 붕괴로 대기업에서 일하던 이들이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그들이 겪은 현실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대기업이 무너졌을 때 그 여파는 단순히 개인의 직장을 잃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가족 전체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사례, 명문대 출신 대기업 임원의 몰락. 김 씨는 서울의 명문대를 졸업한 후 대기업에 들어가서 승승장구했습니다. 40대 후반에 임원직에 오르며 더 이상 경제적인 걱정은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회사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감행했습니다. 그는 임원이라는 직급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김 씨는 재취업이 쉬울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경력과 능력이 출중했으니까요.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경제 붕괴로 인해 대기업들마저도 신입사원을 줄이고 경력직 자리는 거의 없었습니다.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나이가 발목을 잡았고 결국 몇 년 동안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생활비는 고갈되고 두 자녀의 학비마저 감당할 수 없게 되어 대학에서 휴학을 권유해야 했습니다. 대기업에서 잘 나가던 시절의 저축은 2년 만에 바닥이 났고 그는 결국 퇴직금을 모아 창업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 김 씨의 가족은 경제적 몰락과 함께 가족 관계마저 위태로워졌습니다. 두 번째 사례, 안정된 직장이 무너진 가장. 박 씨는 안정적인 직장으로 소문난 대기업 공장에서 30년간 일했습니다. 그의 가족은 대기업이기에 안전하다고 생각했고 박 씨 자신도 퇴직 후 넉넉한 연금 생활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회사가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공장 가동률이 낮아지면서 결국 회사는 대규모 정리해고를 진행했고 박 씨는 예고 없이 해고당했습니다. 이미 50대 후반이었던 박 씨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한순간에 직업을 잃고 노후 준비도 부족한 상황에서 생활비와 자녀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빚을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철저하게 관리해 온 가정의 경제가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죠. 박 씨는 수년간의 헛된 재취업 노력 끝에 퇴직 후 하향된 생활 수준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가족과의 갈등은 깊어져 결국 박 씨의 가정은 더 이상 이전의 안정과 평화를 되찾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 꿈을 향해 달리던 젊은 대기업 사원의 좌절. 이정민 씨는 IT 업계에서 유명한 대기업의 신입사원으로 입사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회사는 꿈의 직장이었고 회사의 성장과 함께 자신의 커리어도 자연스럽게 상승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함께 회사의 수익 구조는 급속히 악화됐습니다. 결국 1년 만에 입사한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해고에 당황한 정민 씨는 곧바로 다른 회사를 알아봤지만 업계 전반이 휘청이는 상황에서 쉽지 않았습니다. 20대 중반이라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민 씨는 급격한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회사에 대한 믿음, 자신의 커리어에 대한 확신이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스펙도 무용지물이 된 듯했고 새로운 도전을 위한 자신감마저 떨어졌습니다. 그 결과 정민 씨는 짧은 기간 동안 여러 번의 계약직,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이어갔지만 예전의 꿈과 목표를 이루기엔 심리적인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결국 그는 부모님에게 경제적 도움을 청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대기업이 무너졌을 때의 여파. 위 세 가지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대기업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무너졌을 때 개인과 그 가족이 받는 충격입니다. 우리는 대기업에서 일하면 경제적 안정이 보장된다고 믿지만 경제 위기 앞에서는 대기업조차도 무너지기 쉽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제 위기는 언제든 닥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개인의 직업적 삶에만 국한되지 않고 가족 전체의 생계와 미래 계획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대기업에 다니는 것만이 안전한 삶의 보장책이 아니라는 사실도 명확해졌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해서 끝까지 안전하리라는 법은 없으며 이에 대비한 다양한 재정적 준비와 위기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의 사례들처럼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그로 인한 후유증을 겪게 될 것입니다. 경제 위기 대비책. 이러한 충격적인 현실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재정적 완충 장치를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작스러운 해고나 소득 감소에 대비해 예비 자금을 마련하고 다양한 소득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직업적인 스킬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맞춰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기업이라는 안정감에만 의존하지 말고 재정적 독립을 목표로 한 자산 관리 및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 경제 붕괴는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대기업에서 일한다고 해서 더 이상 안전하다고 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의 경제적 회복력을 높이고 직업적 및 재정적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경제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개인적 재정 관리를 통해 위기 앞에서도 가족과 함께 안전한 삶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제 붕괴의 시대,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 대기업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우리는 경제가 어려울 때 대기업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환상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면 적어도 먹고 사는 걱정은 없고 퇴직금과 연금만 있으면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믿음은 수십 년 동안 우리의 경제 관념 속에 뿌리 내려 있었죠. 하지만 지금 시대는 다릅니다. 글로벌 경제가 휘청일 때 대기업조차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우리 모두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충격, 대기업이 무너지다니. 우리는 모두 한 번쯤 이런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도 대기업이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경제 위기 앞에서는 대기업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글로벌 금융 위기나 경제 불황이 닥치면 대기업도 큰 타격을 받습니다. 우리는 몇 년 전부터 그 여파를 생생하게 목격해왔죠. 대기업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사람들은 한순간에 명예퇴직이라는 명목으로 회사를 떠나야 했고 그들의 퇴직 후 삶은 전혀 계획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경제 위기가 찾아오면 아무리 큰 기업이라도 더 이상 고용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게 되고 그 여파는 결국 회사 직원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에게도 엄청난 타격을 줍니다. 대기업 임원이던 어씨는 20년 동안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하며 안정된 생활을 유지했지만 코로나19로 회사가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예고 없이 퇴직하게 됐습니다. 그는 자신이 임원급이니 쉽게 재취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미 경제 위기로 인해 대기업들은 신규 채용을 줄였고 그가 기대했던 안정적인 노후는 물거품이 됐습니다. 그의 가족은 이 충격적인 현실 앞에서 재정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었죠. 두 번째 충격, 중소기업도 대기업도 차이가 없다. 한때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차이가 명확하다고 여겨졌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면 경제적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에 다니면 상대적으로 불안정할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했죠. 하지만 최근 몇 년간의 경제 흐름을 보면 이 경계가 흐려지고 있습니다. 경제 불황이 찾아오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할 것 없이 모두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글로벌 경제가 얽혀있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한 나라의 경제만 튼튼하다고 해서 안전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나 자동차와 같은 제조업 분야는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가 닥치면 이들 대기업들도 더 이상 버티기 어렵고 많은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B씨의 경우 대기업 공장에서 30년 동안 근무하며 노후를 대비해 왔습니다. 그는 회사의 안정성에 대한 믿음이 강했고 자녀 교육과 집 장만에 재정을 집중하면서 노후 준비는 차츰차츰 해나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 회사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며 그는 갑작스러운 명예퇴직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려 해도
나이 때문에 쉽지 않았고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며 가족 모두가 불안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충격, 젊은 세대도 안전하지 않다. 대기업에 다니는 것이 더 이상 안정적이지 않다면 젊은 세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대기업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면 안정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믿었지만 이제 젊은 세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가 올 때마다 우리는 젊은 세대가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을 봐왔습니다. 대기업 신입사원이던 C씨는 입사 1년 만에 구조조정으로 인해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는 이제 겨우 첫 직장을 얻어 커리어를 쌓아가려던 중이었지만 경제 위기의 여파로 회사가 감원하면서 한순간에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후로 계속해서 계약직과 파트타임 일자리를 전전하게 됐죠. 이처럼 대기업조차도 더 이상 안정성을 보장해 주지 않는 시대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대한 경제적 대비책이 필요하다. 대기업이 무너졌을 때의 충격은 단순히 개인의 실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정의 경제적 기반이 무너지고 그로 인해 가족 모두가 재정적, 심리적, 관계적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경제적 완충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히 비상금이라고 불리는 예비 자금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경제 위기는 더 자주 찾아올 수 있으며 그 여파는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최소 6개월 이상의 생활비를 비상 자금으로 모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소득 감소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직업적인 유연성을 키우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 직장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통해 다른 직종이나 분야로의 전환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특히 요즘은 기술의 변화가 빠른 만큼 디지털 기술이나 새로운 산업에 대한 학습이 필수적입니다. 언제든 다른 분야로의 전환이 가능해야만 경제 위기 속에서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양한 소득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의 일자리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는 시대입니다. 투자, 부업, 프리랜서 활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득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소득원을 확보해 두면 주 소득원이 흔들릴 때에도 경제적으로 완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결론, 불확실한 시대에 스스로 대비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제 대기업이라는 안전망이 무너지면서 우리는 스스로 경제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는 언제 어디서든 찾아올 수 있고 그 여파는 대기업 직원, 중소기업 직원, 자영업자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한 곳에만 의존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자신의 재정적, 직업적 유연성을 키우고 다양한 방법으로 경제적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기 앞에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가족과 함께 무너지는 현실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대기업이 더 이상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시대,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경제적 안전망을 만들어 가야 할 때입니다. 공무원 30년 퇴직 후의 배신. 아내는 떠나고 난 월 320이면 충분하다는 착각만 남았다. 그래도 나는 연금이 나오니까 다른 사람들보단 낫겠지. 퇴직 1년 전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30년 넘게 성실하게 공무원으로 일했고 누구보다 계획적이라 자부했기에 걱정이 없었다. 은퇴 후 월 320만 원. 대출도 다 갚았고 차도 큰 거 팔고 경차로 바꿨고 집도 작으니까 그 정도면 충분할 줄 알았다. 그런데 정작 은퇴 후의 삶은 달랐다. 그리고 3년 만에 옆자리에 있던 아내가 떠났다. 당신이 꿈꾸던 은퇴, 나한텐 악몽이었어. 이 말 한마디가 귓가에 계속 맴돈다. 은퇴 후 월 320이 왜 무너졌을까? 많은 사람이 연금만 있어도 괜찮다는 착각 속에서 은퇴를 맞습니다. 공무원이든 교사든 회사원이든 심지어 자영업자까지도요. 그런데 말이죠. 실제 은퇴 후 삶은 수입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식 전체의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나는 돈보단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시간이 생기니 인생이 허전하더라고요. 이런 말 많이 듣지 않으셨나요? 그럼 이제
은퇴 후 무너진 삶의 실제 사례 3가지를 통해 왜 단순한 월급 계산만으로는 노후가 준비되지 않는지를 들려드릴게요. 사례 1. 30년 공무원, 계획은 완벽했지만 아내의 외로움은 계산 못했다. 김정호 씨 63세는 구청에서 30년 넘게 일하고 은퇴했습니다. 연금은 세후 기준으로 매달 320만 원 정도. 퇴직 전엔 이 정도면 괜찮지 싶었고 심지어 친구들한테 난 연금이 있어 다행이야 라고 자랑도 했죠. 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보니 문제는 돈이 아니었어요. 아침에 눈 뜨면 할 일이 없고 아내와는 매일 소소한 문제로 부딪혔습니다. 김 씨는 시간 날 때마다 등산하고 TV 보고 낮술도 조금씩 시작했지만 아내는 당신이랑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게 너무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별거를 선언했고 김 씨는 나는 연금도 있고 집도 있는데 왜 이 모양인가라는 좌절에 빠졌습니다. 돈은 준비됐지만 함께 사는 방식은 전혀 준비되지 않았던 거죠. 사례 2. 교직 32년, 명퇴 후 여행하며 살자던 꿈 현실은 싸움과 지루한 뿐. 이정은 씨 61세는 중학교 교사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32년을 일했고 은퇴하면 캠핑카를 타고 전국을 여행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실제 은퇴 후 여행은 2달 만에 끝났습니다. 여행도 며칠이지 일상이 되니 그게 또 지겹더라고요. 어디 가서 뭘 먹어도 다 비슷하고 오히려 집이 그리웠어요.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거리감을 느꼈다고 해요. 함께 있어도 대화는 없고 각자 핸드폰만 들여다보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이 씨는 남편과 평생 같이 살았지만 정작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랐다고 말합니다. 은퇴 후 진짜 위기는 돈이 아니라 관계의 빈 공간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사례 3. 자영업 25년, 월 300이면 충분하다 믿고 가게를 접었다가 최정숙 씨 58세는 수원에서 25년 동안 분식집을 운영했습니다. 은퇴할 땐 어느 정도 자산도 있고 국민연금도 받기로 되어 있었기에 이젠 좀 쉬면서 살자는 생각으로 가게 문을 닫았죠.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월 생활비는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들었습니다. 나이 들수록 병원비가 늘었고 손자, 손녀 생기니 용돈과 선물비 월 320만 원이면 충분하다. 은퇴 후 삶을 무너뜨리는 가장 흔한 착각. 글쓴이 노후 설계 전문가 실버라이프 컨설턴트 김현정. 공무원 30년 퇴직 후의 배신. 아내는 떠나고 난 월 320만 원이면 충분하다는 착각만 남았다. 이 문장은 단순한 개인의 불행을 넘어서 수많은 중장년층이 맞이하게 될 은퇴 후 현실의 축소판입니다. 많은 이들이 연금만 있으면 괜찮다는 안일한 기대 속에서 은퇴를 맞이하고 있지만 실제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잔인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은퇴 후 무너지는 삶의 원인을 3가지 관점 재정, 관계, 삶의 의미에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준비 방법을 제안합니다. 1월 320만 원이면 충분하다는 계산의 함정. 공무원, 교사, 공기업 직원처럼 안정적인 정년을 마친 분들은 월 평균 25만 350만 원의 연금을 수령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충분해 보입니다. 하지만 충분하다는 착각은 3가지 요인을 간과한 결과입니다. 첫째, 예측할 수 없는 변동비. 의료비, 부모 봉양, 자녀 지원, 손자 손녀 용돈, 각종 경조사. 고정 지출 외에 매달 5만 100만 원의 변동 지출이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례 1. 63세 김정호 씨 전직 구청 공무원은 월 320만 원의 연금을 받아 생활했지만 부모 병간호와 자녀 결혼 지원 등으로 한 달 평균 400만 원을 지출하게 되면서 2년 만에 저축이 바닥났습니다. 결국 갈등이 심화되었고 배우자와의 관계도 틀어졌습니다. 둘째, 인플레이션과 생활비 상승. 은퇴 후는 10년, 20년이 아니라 30년 이상 지속될 수 있는 긴 시간입니다. 현재 320만 원이 10년 후에도 같은 가치를 지니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셋째, 심리적 여유 부족. 적당한 여행, 외식, 취미생활, 사회활동 등 소비를 줄이기 어려운 상황이 은퇴 후에도 계속됩니다. 인간은 단순 생존만으로는 만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은퇴 후 관계에 대한 준비 부족. 은퇴 후 대부분의 시간은 집에서 가족과 보내게 됩니다.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는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많은 사람이 간과하고 있습니다. 사례 2. 교직에서 32년을 근무한 이정은 C61세는 남편과 함께 여행하며 인생 2막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 후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자 대화는 줄고 갈등만 남았습니다. 결국 여행 후 별거를 선택했습니다. 관계는 퇴직 이후 갑자기 좋아지지 않습니다. 함께할 취미, 공통된 목표, 독립된 개인 시간 등 사전 조율이 필요합니다. 은퇴 전부터 함께 생활하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 자존감과 삶의 의미가 사라지는 위기. 직업이 곧 정체성이었던 사람들은 은퇴 후 자신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이상 사회적으로 불릴직함이 없고 일과 일정이 없는 삶이 지속되면서 자신이 무의미하다는 감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사례 3. 자영업을 25년간 하던 최정숙 C58세는 이젠 쉬고 싶다는 생각에 가게를 정리했지만 은퇴 후 불안과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드는 통장 잔고와 더불어 무기력감이 그녀를 지배했습니다. 결국 다시 포장 김밥 장사를 시작하며 심리적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단순한 수입보다 중요한 건 사회적 역할 유지와 자존감 회복입니다. 경제활동이 크지 않아도 좋습니다. 작게라도 일을 지속하는 것이 정서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전문가가 제안하는 현실적인 은퇴 준비 3단계. 생활비가 아닌 삶 전체를 계획하라. 단순히 지출 목록을 줄이는 데 집중하지 말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부터 스스로 질문하세요. 시간표를 짜고 일과 취미, 사회활동 등 일상을 미리 설계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함께 사는 연습을 하라. 퇴직 전부터 하루 일정 중 일정 시간을 함께 보내며 대화해 보세요. 독립된 시간과 공유하는 시간을 분리하고 각자의 공간도 중요합니다. 은퇴 후 여행 계획보다 일상 속 동행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수입이 작아도 일을 지속하라. 경제적 이유가 아니라 심리적 활력을 위한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동네 마트, 작은 가게, 온라인 중고 판매, 유튜브, 블로그 등 나이와 상관없이 시작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은퇴 후 삶은 돈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관계, 시간의 흐름, 삶의 의미라는 세 가지 축이 무너지면 그 어떤 연금도 당신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월 320이면 충분하다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생활 방식, 관계의 질, 자존감까지 감안하지 않으면 그 돈은 곧 불안과 고립의 숫자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의 은퇴 이후 삶을 새롭게 디자인할 때입니다. 단순한 준비가 아니라 현실적인 통찰이 필요합니다. 30년 후 혼자가 아니라 여전히 삶의 중심에 서 있는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모임이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어요. 사람만 믿고 따라다녔다가 그 많던 퇴직금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70대 김모 어르신의 한숨 섞인 고백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퇴직 후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나갔던 지역 모임에서 시작된 악몽. 처음엔 반가운 얼굴들, 훈훈한 분위기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투자, 이야기, 수익 보장, 지인 소개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5억 가까운 퇴직금이 사라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은퇴 후 자유를 꿈꾸며 이제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편히 살아야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통장 속 돈을 노리는 사람들은 놀랍도록 가까이에 있고 생각보다 교묘합니다. 오늘은 은퇴자들이 절대 조심해야 할 나가면 안 되는 모임 4가지를 소개하며 실제 사례를 통해 왜 경계해야 하는지, 어떤 점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좋은 투자처가 있다며 접근하는 재테크 정보 모임. 처음에는 단순한 재무 세미나, 자산관리 무료 특강 등으로 포장된 모임입니다. 주로 동창회, 교회, 지인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소개되죠. 실제 사례 동기 모임이었어요. 설마 사기일 줄이야. 65세 정 씨는 대기업을 정년퇴직한 후 대학 동기 모임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은 훈훈했고 요즘은 아무것도 안 하면 손해라며 안정적인 부동산 펀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다들 했고 매달 이자가
꼬박꼬박 나온다는 말에 혹해서 정 씨도 1억을 투자했지만 3개월 뒤 연락이 끊겼고 펀드 운영사는 폐업 상태였습니다. 이런 모임은 신뢰를 무기로 삼습니다. 오랜 친구, 지인, 심지어 가족도 모임을 통해 연결되면 방심하게 되죠. 조언 투자 정보는 반드시 금융감독원 등록 여부와 사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모임에서 나온 얘기는 참고만 하고 판단은 혼자서 해야 합니다. 2. 은퇴자들끼리 서로 돕자는 돈 모으는 개모임. 의외로 많은 은퇴자들이 돌려가며 돈을 모으는 개모임에 참여합니다. 서로의 생계를 돕고 소소한 생활비나 여행 자금을 마련하자는 취지입니다. 처음에는 별 탈 없이 돌아가지만 문제는 어느 한 명이 돌연 사라지거나 부도를 내면 모든 신뢰가 무너진다는 점입니다. 실제 사례 20년 된 개모임 나만 몰랐던 거짓말. 70대 여성 이모 씨는 동네 아주머니들과 20년 넘게 개모임을 해왔습니다. 매달 30만 원씩 넣고 차례대로 돌려받는 시기였죠. 그런데 어느 날 총무가 잠적했습니다. 계좌에는 돈이 없고 총무는 외국으로 출국한 상태. 그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 안에 제 인생의 시간이 들어 있었습니다. 조언 개모임은 법적인 보호를 거의 받지 못합니다. 절대 큰 돈을 맡기지 말고 만약 하더라도 회계 책임을 공유하거나 자동이체, 계좌 공개 등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3. 종교, 명상, 건강을 표방한 신흥단체 모임. 요즘은 단순한 종교라기보다 힐링 세미나, 치유 리트릿, 건강 명상 모임 같은 형태로 접근합니다. 은퇴 후 외롭고 허전한 마음을 파고드는 겁니다. 처음에는 작고 순수한 모임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거액의 기부금, 교육비, 회원비를 요구하게 되죠. 실제 사례 아내가 이상해졌어요. 전 재산을 맡기고 있더라고요. 68세 박 씨는 아내가 매주 다니는 건강 세미나가 이상해 보여 몰래 따라가 봤습니다. 건강 강의라고 소개된 자리는 사실상 정신적 깨달음을 위한 수련회였고 회비는 무려 1년에 900만 원. 아내는 이미 3년째 다니고 있었고 이 모임 덕분에 건강도 인생도 좋아졌다며 전 재산 일부를 단체에 맡기고 있었습니다. 설득이 안 됩니다. 거기선 그게 전부라고 믿게 만들어요. 조언 명확한 종교나 교육적 목적이 아닌 막연히 마음 치유나 영적 성숙을 강조하면서 금전을 요구한다면 반드시 가족과 상의하세요. 혼자 결정하지 말 것. 4. 은퇴 후 함께 살자는 커뮤니티형 공동생활 모임. 은퇴자들끼리 함께 살자는 공동체형 생활 제안도 늘고 있습니다. 노년 공동체, 시니어 빌리지, 함께 농사짓는 마을 등. 처음에는 따뜻한 취지로 보이지만 계약 구조나 투자 방식이 모호할 경우 수억 원대의 초기 자금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물리적 거리감이 사라지면 갈등도 커지고 관계가 깨지면 거주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위험도 있습니다. 조언 은퇴 후 공동체 생활은 반드시 법적 계약 확인, 부동산 명예 점검, 운영 주체의 재무 상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마무리 조언 모임보다 더 중요한 건 자기 통제력.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건 심리적 허기짐을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외롭고 허전하고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은 누군가에겐 약점이자 돈줄로 보일 수 있습니다. 모임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목적과 방식으로 구성됐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돈이 오가는 순간부터는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람을 믿은 게 아니라 내 감정에 속은 거였어요. 5억을 잃은 김 어르신의 마지막 말처럼 퇴직 후 더 큰 손실은 돈이 아니라 자존감과 삶의 안정입니다. 전문가 칼럼. 그 모임만 안 갔어도 은퇴자, 재산을 위협하는 4가지 위험 모임과 예방 전략. 은퇴 후의 삶은 단순한 여유나 휴식의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 이막이라는 이름 아래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활동과 인간관계가 시작되는 시점이죠. 이 과정에서 많은 은퇴자들이 뜻하지 않게 금전적, 정서적 피해를 입습니다. 특히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접근하는 커뮤니티 활동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퇴직금 전액을 잃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 모임이 위험한가? 신뢰 기반의 방심 심리. 은퇴자 모임은 대부분 지인을 통해 소개받거나 친숙한 분위기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이 심리적 안정감이 방심으로 이어지고 투자나
금전 거래를 판단 없이 수용하게 만들죠. 정보 비대칭의 함정. 다른 사람은 이미 했고 나만 안 하면 손해일 것 같다는 조바심은 정보의 진위 확인 없이 행동으로 옮기게 만듭니다. 특히 고령자일수록 디지털 정보 취약성이 높아 위험합니다. 사회적 고립감과 인정 욕구. 외로움, 허전함, 소속감에 대한 갈망은 관계에 쉽게 몰입하게 만들며 이에 따라 불합리한 제안도 거부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은퇴 후 절대 조심해야 할 4가지 모임 유형. 고수익 투자, 보장형 재테크 정보 모임. 주로 연 812% 보장, 원금 손실 없다는 말로 시작되는 모임입니다. 공격적인 수익률 약속, 수익 인증 문자 보여주기, 지인 소개 시 추가 수당 등은 전형적인 피라미드 투자 사기 패턴입니다. 사례 요약. 60대 어씨는 동기 모임을 통해 소개받은 부동산 펀드에 1억을 투자했지만 6개월 후 회사는 폐업 상태에 지인들도 함께 손해를 봄. 전문가 조언금융감독원에 등록된 합법 금융기관 여부 확인. 제3자의 투자 권유는 100% 의심하고 문서화된 계약서 및 리스크 고지 확인 필수. 돌려막기 구조의 개모임의 비모임. 서로 돕자는 선의로 시작되지만 금전이 오가는 순간부터 개는 투자이자 채무 관계가 됩니다. 신뢰 기반의 모임은 사라지기 쉬우며 총무 또는 특정 인물에 집중된 권한은 반드시 위험 요소로 작용합니다. 사례 요약. 70대 B씨는 20년간 유지된 개모임의 총무가 사라지면서 2천만 원 가까운 손해를 입음. 해당 계좌는 사적으로 관리되고 있었고 법적 대응도 어려웠음. 전문가 조언 고정회비 모임이라면 반드시 법적 계약서, 공동관리 계좌, 회계 분담 체계를 설정하고 회계 내역은 월 단위로 공개하도록 합의할 것. 영적 성장 치유를 강조하는 준종교 세미나 모임. 명상, 치유, 건강을 표방하며 접근하는 단체들은 처음엔 무해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일정 단계가 지나면 고가의 수련비, 기부금, 교육비를 요구하며 재산을 침식시킵니다. 사례 요약. 68세 여성 C씨는 몸과 마음 치유 세미나를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얻었으나 3년간 2천만 원 넘는 회비와 물품 구매를 강요받음. 심지어 부동산 기부까지 권유받는 상황까지 발생. 전문가 조언. 정신적 만족과 금전적 판단은 철저히 분리해야 합니다.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결정하는 고가 세미나는 반드시 경계 대상입니다. 공동체 주거은퇴 커뮤니티 생활권 제한. 시니어타운, 귀농 공동체, 공동주거 모델 등은 새로운 은퇴 모델로 떠오르고 있지만 그중 일부는 허술한 법적 구조로 인해 자산을 모두 잃을 수 있습니다. 사례 요약. 67세 D씨는 퇴직 후 귀농 커뮤니티에 참여하면서 1억 가까운 분담금을 냈지만 운영자 잠적 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무주택자가 됨. 전문가 조언. 커뮤니티 입주 전 반드시 사업자 등록 여부, 부동산 소유권 명의, 공동체 운영 방식, 탈퇴 시 환불 조건 등 법적 문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방을 위한 행동 지침 5가지. 돈 이야기 나오는 모임에서는 경계심을 유지하라. 모든 투자와 지출은 가족과 한 번은 상의하라. 금전이 오가는 구조는 법적 서류와 투명성 확보가 우선이다. 모임의 정보 출처, 운영 주체,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라. 자존감과 소속감은 돈으로 채울 수 없음을 인지하라. 결론. 은퇴 후의 삶에서 모임은 때로 큰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통장 잔고와 심리적 안정 모두를 무너뜨리는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5070대는 사기 피해에 가장 취약한 연령대로 분류되며 대부분 지인을 통한 관계 기반 사기로 시작됩니다. 모임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돈이 오가는 모임이 위험한 것입니다. 정년 후에도 행복한 삶을 지키려면 관계보다 먼저 나 자신의 경계선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방어 전략입니다. 은퇴 후 파산? 내 얘기가 될 줄 몰랐다. 최악의 사례 7가지. 우리는 은퇴를 앞두고 있든 이미 은퇴를 했든 혹은 아직 먼 얘기라고 생각하든 간에 노후 자금과 은퇴 후 삶에 대한 불안을 한 번쯤은 가져봤을 거예요. 일할 때는 난 괜찮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다가도 막상 퇴직이 가까워지면 슬슬 걱정이 커지죠. 퇴직금이니 연금이니 하는 말은 익숙하지만 실제 생활비가 얼마나 들지,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가족 문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선뜻 답이 안 나옵니다.
심지어 평생 성실히 살아왔고 어느 정도 재산이나 연금이 있다고 자부했던 사람도 순식간에 재정적으로 무너지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보게 되죠. 오늘은 설마 내 얘기가 될 줄 몰랐다며 뒤늦게 후회하게 된 은퇴 후 파산 사례들 중 가장 최악이라 할 만한 케이스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은퇴자가 이런 위기에 빠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 처하는 이들이 분명 존재하며 그중 다수는 은퇴 준비 과정에서의 작은 방심이 큰 파도를 일으킨 경우가 많아요. 지금부터 소개할 실제와 비슷한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왜 그랬는지,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연금만 믿었어요. 연금 과신으로 무너진 김씨 이야기. 첫 번째 사례는 김씨 60대 초반 부부 이야기예요. 김씨 부부는 직장생활 30년 가까이 하면서 국민연금을 꾸준히 붓고 퇴직 직전에는 개인연금 상품에도 들었습니다. 주변에서 김씨네는 노후 걱정 없겠다, 연금 든든하잖아? 라는 말을 자주 들었대요. 문제는 김씨 부부가 별다른 재테크나 저축 없이 연금 수령만으로 은퇴 후 생활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믿었다는 점이에요. 우리 둘이 합쳐 연금이 월 20만 250만 원 정도 나올 테니 집 한 채 있으니 거기서 간단히 살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생활을 해보니까 공과금부터 식비, 교통비, 주거 유지비, 심지어 경조사비와 자녀에게 드는 지출까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거기에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의료비도 늘어나기 시작했죠. 병원비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니까 연금만으로는 빠듯하기 일대 없었어요. 한두 달 버틸 때는 아껴 쓰면 되겠지 싶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빚이 조금씩 쌓였습니다. 결국 김씨 부부는 주택담보대출까지 받아서 돌려막기를 하다 한순간에 대출 이자 감당조차 어려워지면서 집을 처분해야 했어요. 연금을 믿고 별다른 대비 없이 지내다가 결국 빚 좋은 개살구가 된 셈이죠. 이 사례에서 느낄 수 있는 교훈은 연금이 안정적인 수입원이 되는 건 맞지만 모든 생활비와 예측 불가능한 지출을 전부 커버해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의료비나 갑작스러운 사고, 자녀에게 필요한 지원 등 예상 밖 지출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유자금 및 비상금 마련이 필수라는 점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2. 퇴직금으로 작은 가게나 해보자 무리한 창업으로 뭉칫돈 날린 박씨. 두 번째 사례의 주인공은 박씨 50대 후반. 젊어서부터 언젠가 내 가게를 해보고 싶다는 로망이 있었고 그때를 은퇴 후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30년 직장생활 마무리하면서 받은 퇴직금과 개인적으로 모아둔 자금을 합쳐서 작은 카페를 차렸죠. 주위에서 요즘 카페는 레드오션이다 라는 말이 많았지만 박 씨는 그래도 한번 해보자, 내가 해봐야지 라는 의지로 밀고 나갔어요. 문제는 사업이라는 게 열정만큼이나 철저한 시장 조사, 그리고 운영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점이었어요. 은퇴 전부터 미리 준비를 했다고는 해도 실제로 가게를 운영하는 건 완전히 다른 일이죠. 인건비, 월세, 재료비, 가게 인테리어 비용 등 예상보다 훨씬 큰 지출이 뒤따르면서 퇴직금으로 시작한 사업 자금이 금방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은퇴 전까지는 직장인으로 살아왔던 박 씨가 갑작스레 사장이 되어 매출 관리, 직원 고용, 세금 신고 등 모든 걸 혼자 책임지려니 몸과 마음이 다 지쳤어요. 수익을 내기에는 경험도 부족했고 주변 경쟁 카페들과 차별점도 없었으니 손님이 생각만큼 들지 않았죠. 결국 가게 문을 닫아야 할 처지에 몰리면서 박 씨가 가진 돈은 사실상 모두 사라졌습니다. 은퇴 후 재취업을 하기엔 나이도 있고 남은 돈도 얼마 없어 고생길이 열렸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 방에 역전하려는 생각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창업을 하려면 최소한 23년 전부터 시장 조사나 관련 업무 경험을 쌓고 혹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병행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3. 아들, 딸 결혼 자금은 내가 책임진다. 자녀 뒷바라지로 빈털터리 된 이씨. 세 번째 사례는 부모로서 충분히 공감 갈 만한 이야기입니다. 이씨 60대 중반는 아들, 딸 둘을 키워내며 지금까지 큰 탈 없이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문제는 자녀가 결혼 정년기에 도달하자 부모로서 당연히 집도 마련해주고
결혼식 비용도 최대한 도와야 한다라는 생각이 컸다는 거예요. 이 씨 또한 주변 부모들이 그렇게 해주길래 자기 자식도 그 정도는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은퇴 후 자신이 쓸 자금 혹은 노후 대비용으로 모았던 돈 상당 부분을 자녀 결혼 자금으로 보태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정작 자신의 노후는 빈 껍데기가 되고 말았죠. 사실 자녀가 독립해서 잘 살면 다행이지만 세상 일이 늘 그렇듯 자녀가 결혼 후에도 돈 문제가 생기거나 다른 어려움이 생기면 또 부모에게 손을 벌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씨도 자녀들이 결혼 후 생활비 부족, 육아 지원, 전세 보증금 올려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또다시 돈을 요청하자 도저히 줄 수 있는 여력이 없었어요. 결국 부모가 우리도 지금 빠듯하다고 말하기엔 자녀 입장에서 섭섭해하기도 하고 부모 본인도 죄책감이 생기면서 관계가 껄끄러워졌죠. 게다가 노후 자금이 거의 바닥나니 생계를 위해 공공 일자리나 단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근근히 살아야 했습니다. 자녀를 도우려는 마음이 지나쳐 결국 부모도 자녀도 모두 힘들어지는 상황이 된 셈이죠.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들. 위 세 가지 이야기는 은퇴 후 파산에 빠진 여러 사례 중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공통점을 보면 은퇴 후 삶이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음을 알 수 있어요. 연금 과신연금이 분명히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지만 생활비 전부를 커버하기엔 턱없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무리한 창업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퇴직금 등을 몰빵했다 손실을 크게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녀에게 과도한 지원 부모로서 자녀를 도우려는 마음은 이해되지만 부모 자신이 무너질 정도의 지원은 결국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예기치 못한 병원비나 상해, 부모 봉양 문제나 생활비 증가 등도 빠지지 않는 리스크죠. 그래서 은퇴 후에도 일정한 소득 흐름연금 흐름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각종 리스크에 대비한 비상자금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대처할까? 연금 외 추가 수입원 마련 예적금, 투자, 파트타임 일자리, 월세나 배당 등 다양한 소득이 필요합니다. 고정 비용이 줄어들수록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창업 전 꼼꼼한 시장 조사 열정만 믿기보다는 충분한 사전 조사와 관련 업무 경험이 필요합니다. 특히 은퇴금 전부를 투자하는 건 매우 위험해요. 가족과의 재정 협의 자녀가 결혼 자금이나 기타 비용을 요청할 때 미리 부모의 한계선을 명확히 설정하고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가 노후에 무너지면 자녀에게도 결코 이롭지 않아요. 비상자금 마련, 의료비나 갑작스러운 생활비 부족 등을 대비해 여유 자금을 반드시 확보하세요. 보통 6개월 1년치 생활비 이상을 권장하지만 가족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은퇴 후 삶은 오랫동안 꿈꿔온 자유를 누리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평생 모은 돈을 어떻게 지키느냐, 어디에 쓰느냐를 고민해야 하는 중대한 전환점이기도 합니다. 설마 내가 파산까지 가겠어? 라는 아니란 생각은 극도로 위험해요. 위 사례들을 보면 나는 저렇게까지는 안 하겠다 싶다가도 막상 내 상황이 되면 비슷한 길을 걷게 되기 쉬운 게 인간사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미리 가능한 한 꼼꼼하게 대비하고 현실적이고 안전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해도 좋습니다. 아껴야 할 때 아끼고 꼭 써야 할 땐 제대로 쓰면서 재정 파탄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부디 이야기가 설마 내 얘기가 될 줄 몰랐어 라고 후회할 뻔한 분들에게도 작은 경각심이 되길 바라며 아직 은퇴 전이라면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잡아보세요. 이미 은퇴하셨다 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냉정히 점검하고 필요한 정보를 꾸준히 업데이트하면서 안정적인 노후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